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적 여성관을 공부하고 알리는 청년단체 슈브 대표 안유진입니다. 슈브는 2022년 1월에 시작이 됐고 원래 저의 전공은 피아노였거든요. 클래식 피아노여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선화예고와 이화여대 학사 석사까지 클래식 피아노 다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걸 내려놓고 이 슈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좀 사역이라고 하면 사역이랄까? 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라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버벅될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죠. 물론 지금 성갈등이 심하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원인, 어떤 시발점 이런 것들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네. 여대구나. 여대에서 시작됐구나. 이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여대 전체를 제가 까는 건 아닙니다. 네, 여대생들 전체를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닌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원인을 이제 찾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네, 생각하게 됐거든요. 여대 안에서 교수님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양 수업이라는 게 필수 교양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통합적 글쓰기와 사고, 저 때는 과목명이 달랐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는 글쓰기 수업을 듣는데 다 이제 토론을 하게 하고 또 소논문을 쓰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주로 다루는 책들이 다 좀 페미니즘 책들이고 교수님들이 그러고 가지고 토론하게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대다 보니까 페미니즘 반대쪽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한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뭘 모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인문대나 사회대 이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사상을 좀 주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고 여성어 수업 같은 것도 되게 항상 수강 신청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듣고자 해가지고 제가 가장 충격 먹었던 거는 기독교와 세계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화여대에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제가 1학년 때 들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이대생들끼리 사는 쉐어하우스에도 한번 살아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넌크리스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얘기를 듣는데 기독교와 세계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나는 예수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자기 안에 뭐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고 예수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거의 WCC네. 네. 그래서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잠깐 같이 살았던 사촌 동생이 그걸 듣고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교수님들조차 좀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없고 영향력 있는 교수님들이 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좀 성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바울은 완전 성차별주의자였다. 이런 식으로 아예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의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기독교와 세계 수업을 듣는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되고 그 모르는 그냥 무교였던 학생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독교인들도 별거 없네.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새내기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색안경이 없이 맞아요. 순수하게 들어왔는데 대학에 와서 네.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색안경을 씌운 상태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맞아요. 성경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뭐 예수가 싫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사촌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옳고 바른 방향성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반박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 여성관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선지식이. 입학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적 여성관, 이 세계관을 먼저 가진 상태로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듣게 되면 그분들이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쨌든 논리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이 논리가 어디에 약점이 있고 무엇이 좀 과도하게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될 텐데
그런 안경이 없이 필터링이 전혀 안 되고 그렇죠.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이제는 그게 선지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선지식을 빼내는 게 훨씬 어렵다고 더 하더라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또 얘기를 들은 게 여성 인권 시민 단체에서 이렇게 좀 후원 아니면은 이런 걸 받는 어떤 동아리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학교에 맨날 붙어 있는 서패대연이라는 페미니즘이 동아리가 있거든요. 서패대연. 서패대연. 서울 여성의 페미니즘 대학 연합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게 서울 여성회라는 데서 한 동아리를 후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소속된 동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아리 운영에 가장 힘든 점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뭐 재정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거기는 뭐 장소 대관도 너무 편하고 그냥 다 유명하신 그 페미니스트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해 주시고 그냥 가서 앉아서 들으면 되고 뭐 초대하면 되고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대학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교육해서 그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자격증 같은 걸 또 따게 해서 그 결국 아이 때부터 초, 중, 고, 대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성장해서 이어를 역할을 하고 이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뭐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네. 저는 지금 그 포스터랑 무슨 티셔츠 이런 네. 것도 봤는데 네. 거기서 만든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라는 이화여대 중앙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동성애 동아리거든요. 성소수자 동아리인데 아무래도 페미니즘은 여성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보니까 결국은 동성애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남자랑은 연애를 하는 거를 혐애라고 하는데, 혐오스러운 연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되게 추구하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진리인 것처럼 해요. 근데 그들이 항상 신성 모독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변태소년 부활하다. 부활이 기독교에만 있는 건데 변태소년 부활하다. 그리고 지옥 개꿀 티셔츠 이런 티셔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옥 개꿀 티셔츠가 네. 지옥 뭐 웰커밍이잖아요. 네. 그냥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지옥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퀴어 행사 이런 거 하면 꼭 예수님과 유다를 동성애로 이렇게 엮는다든지 하여튼 막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많고, 어떤 게시글은 같이 지옥 갈 파티원을 구한다고. 근데 그게 페미니즘 동아리 홍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적인 거예요. 그냥 어떤 사상 그냥 이론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여성 차별로 따지면은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슬람 어떤 교리나 이런 걸로 까진 않아요. 깐다면 다 기독교 쪽적으로 까고,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격을 하는 그런 글들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이 참 이게 진짜 영적 전투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방금 전에 이제 에브리타임에 대해서 좀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에브리타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여성 커뮤니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이 또 대학생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거기 분위기 어떤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거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그 여시라고 좀 들어보실 수 있는데, 여성시대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찾아보고 좀 누군가 소개해줘서 가입을 해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에브리타임이라는 거는 제가 2015년에 입학했는데 그쯤에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표도 만들 수 있고 모든 학교 정보들이나 꿀팁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조건 필수 어플. 대학 입학했다? 그럼 뭐 일단 에브리타임 깔아.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만 볼 수 있어요. 외부 유출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시스템이 있는데, 새내기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입학 확정 전에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인데, 그 게시판은 최대한 안 건드려요, 선배들이. 왜냐면 얘네들이 다른 학교로 입학할 수 있잖아요. 이 학교 포기하고. 그래서 막 엄청 예뻐만 해주고, 너네 오길 기다리고 있다 막 이렇게 예뻐해주다가 이제 학번을 받고 재학생 게시판이 촥 열려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 보면 막 초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게시판에 제목만 뜨잖아요. 거기 히읗 이응 지읒 이응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처음에 이게 뭐야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들어가 보면 너무나 평범한 얘기들.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사귀는 얘기를 할 거면 혐의주의 초성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 걸 처음에 새내기들이 모르고 안 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댓글로 선배들이 와서 엄청 혼내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달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엄청 혼나고 다음부터 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뭐 연애 얘기도 금지, 뭐 꾸미는 얘기 코러스 조인다 해가지고 그것도 금지, 결혼 얘기도 금지. 네. 그러니까 아까 혐의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주의가 어떤 방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이제 미리 경고하는 뜻에서 혐의주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성년에 관련된 글을 쓰니까 이거를 보고 싶지 않은 친구들에게 네, 배려하기 위해서 미리 안 볼 수 있게 장치를 해놓은 거죠. 남성 간의 연애, 꾸밈 노동 그런 코르셋을 전시하지 말자는 이유는 다 그렇게 전시하는 행위 자체가 나름의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연애를 혐애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이성의 연애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여남, 그러니까 남녀라고도 안 해요. 여남 사이에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 차이가 여성 혐오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또 나아가 한층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좀 막시즘과 결탁된 거기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계속 지속시킬 수 없다. 그런 사회를 지속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연애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뽀비 운동 있잖아요.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 그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자는 거죠. 뭐 하는 것까지 억지로 막을 순 없으니까 전시라도 하지 마라.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거를 강요하는 또 다른 선배가 되는 거고 저처럼 중간에 좀 나온 사람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치만 마음속에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뭔가 이제 목사님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의견의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못하죠. 왜냐면 하면 그 좌표를 찍는다고 하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그쪽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를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것도 악플이 자주 달리는데 한 명이 달면 약간 연속성으로 이렇게 달더라고요. 왜냐면 그 글이 오래된 글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고 그걸 캡처해서 다른 게시판에 또 올려요. 그리고 링크를 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왕창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격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하는데 뭔가 공유되는 뭐 카톡방이라든 단톡방이라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텔레그램이라든가 뭔가 있겠네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추측이긴 합니다만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같은 시간에 막 그렇죠. 여러 명이 달 수가 없잖아요. 안 달리다가 네, 안 달리다가 몇 주 동안 안 달리다가 갑자기 한 명이 달기 시작하더니 짜자자. 네. 우리가 뭐 어떤 운동이든 뭘 하든 간에 사실 청사진을 바라보고 이렇게 좀 뭔가를 지향하고 하잖아요. 그럼 페미니스트들도 어쨌든 뭔가 그림이 있을 것이고 청사진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마지막 그 페미니스트들의 결말은 행복한가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처음 2세대 페미니즘 운동 시작한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정 속에 너무 갇혀 있다 이래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를 떠나야 된다. 안락한 포로 수용소를 떠나자 해서 막 페미니즘 운동을 하다가 가정을 떠나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너무 외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고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은 정신 그 분열증으로 인해서 그냥 자살인 것 같아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미국에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페미니스트들에게 행복한 모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페미니스트 판타지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도 보면 20대 땐 지지를 했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면서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페미니즘이 나를 망쳤구나 하면서 원망을 도리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도 적혀 있고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어쨌든 가정을 떠나게 해요. 왜냐면 일단 아버지를 혐오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의 평화는 찾아볼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불행해지죠. 왜냐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걸 떠난 거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청사진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거는 정말 그들이 꿈꾸는 청사진은 일하는 여성들의만 사는 유토피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그 출산도 나중에 기계화를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들이 일을 해야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육아. 그러니까 공동육아도 좋은 공동육아가 있고 안 좋은 육아도 있겠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거는 정말 그 막시즘처럼 정말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그런 사상교육을 시켜서 정말 여자들만이 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근데 그게 유토피아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력단절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일하는 여성만이 정말 가치 있는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그냥 나의 모든 경력을 단절시키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지. 진짜 여성을 생각했다면, 가정을 돌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 육아를 어떻게 경력으로 살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더 귀하게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거나 했을 텐데 어쨌든 이들의 여성상은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걸 폄하를 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일하는 거를 지지를 하긴 하지만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둘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결말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근데도 사실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는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의 역사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그 2차 페미니즘 운동?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1, 2, 3차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지금은 3세대로 나누는 게 제일 주류 학문인데요. 1세대 페미니즘은 1840년부터 1920년대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때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고 법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 지위를 동등하게 하자. 여성도 똑같이 투표권을 주자. 선거권을 주자. 이런 운동이 미국의 기준으로 1920년대에 끝났습니다. 그거는 괜찮은 운동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는 좋은 운동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1886년에 이화여대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정말 교육받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맨날 버려지고 낙태당하던 그런 여자들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버려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여성을 위한 병원이 생기고 원래는 여성은 병원도 못 갔었는데 그런 정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은. 2세대 페미니즘부터 아까 소개한 베티 프리단 이 가정으로부터의 탈출을 외치면서 반성경적인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시즘과 이렇게 결탁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의 결말이 안 좋은 걸 알고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 안타깝게도 좀 상처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점점 깨어진 가정이 많잖아요. 이혼 가정도 많고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이혼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거나 아니면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로 인해서 엄마들이 너무 억눌린 삶을 보고 자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에 비롯돼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나눠서 계급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로레타리아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건데 이 페미니즘도 남성은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피해자. 가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가해자.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뒤엎어서 여성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되게 기독교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68혁명의 주된 슬로건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라는 슬로건인데 그걸 또 주창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계속 공산주의에서도 종교는 인민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구조를 뒤집어 엎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고 우리는 상처를 받았더라도 용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현상을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세대 페미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내 성별을 하나님이 주신 주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라고 주장하는 거고 뭐 원한다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는 뭐 낮에는 이성애자, 밤에는 동성애자, 뭐 내일은 소아성애자 이렇게 막 바꾸더라도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3세대 페미니즘 이게 또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젠더라는 어떤 이 단어의 개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천들은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이 있잖아요. XX, XY 그거는 그냥 영어로 SEX에 가서 섹스라고 불러요. 근데 젠더는 사회적 성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성성을 강요받아서 여성이 됐다. 내가 남성성을 강요받아서 남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영향을 받은 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반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젠더 종류가 한 50개 넘게 생겼고 계속 생겨나는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젠더이기 때문에 젠더라는 용어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로 인정을 하는 그런 프레임이고 성평등이라는 거는 성은 50가지가 넘는다는 그 젠더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남녀 갈등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남녀 갈등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이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부의 삶이 사실은 경력 단절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좀 안 좋은 삶인 것 같고 가치 없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것도 또한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아까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프레임이 맞아요. 분명히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해체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모든 걸 해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해체하고 싶은 것만 해체하고 또 자기가 어떤 뭐 사회에서 어떤 탑의 위치에 가겠다. 뭐 아니면 뭐 임원단에 올라가겠다. 그 임원단을 해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임원단을 해체하고 싶지 않아. 본인이 맞아요. 그 임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해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금지하고 모든 걸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이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상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잘 살자라고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끼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하게 돼서 LGBTQ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떻게 뭐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LGBTQ를 그렇게 지지하게 되면은 물론 여성들의 어떤 여권 신장이 뭐 늘어난다라고 뭐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사실 또 여권이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도 보면은 남성들이 성을 바꿔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미국에도 그 여성 교도소에 남성이 본인은 여자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LGBTQ를 이제 인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여성들의 어떤 삶이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림픽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사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일반 남성이 국가대표 여성보다 더 뛰어난 영역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여성들이 바라는 것일까?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성을 지금 알고도, 본인들이 그걸 알고도 지금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정말 끝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지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걸 지지를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것도 저는 갑자기 지금 궁금해졌어요. 그게 다 돈이랑 결탁되어 있어서 네, 초반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청사진이 미래를 정말 밝게 만들 것처럼 믿고 시작을 하죠, 순수하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피해자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사실 낙태도 결국 여성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LGBTQ 지지하는 것도 결국 여성에게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 공산주의랑 2세대 페미니즘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다른 거에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운동, 에코페미니즘 생긴 것도 환경도 피해자, 피지배계층인 거죠. 그리고 여성도 피지배계층, 그리고 성소수자도 피지배계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팔레스타인이 피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피해자는 여성이고,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거에 펼쳐져 있고,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가도 점점 윗선으로 가게 되면 돈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지만 이게 또 모르는 사람 대중들에게는 엄청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들은 선동이 되고, 근데 그런 유토피아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근데 결국 그들은 지배계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꿈꾸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아닌 거죠. 그렇게 위하면서 나는 지배계층으로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김일성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키겠다라고 하지만 해체시킨 다음에 나는 그 위에 탑으로 서겠다. 네.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라.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아, 정말 악한 거죠. 그렇죠. 정말 위선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강요하지 말라고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공산주의와 페미니즘 그거 이제 비슷하다고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님도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전복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권위원장 그렇게 이제 몰매를 맞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평행 이론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그 불평등 사회 구조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 계급이 부르주아라고 하잖아요. 그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했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을 해서 이 프롤레타리아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2세대 페미니즘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불평등 사회 구조의 원인을 경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라고 보고 지배계층을 남성, 피지배계층을 여성으로 둬서 이걸 또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것이 또 2세대 페미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인물로는 이제 공산주의는 다들 아시겠지만 칼 마르크스가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또는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라고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발표를 했고 2세대 페미니즘의 대표 인물 중에 케이트 밀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억압의 뿌리는 가부장제의 성 및 성별 체계에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가 어쨌든 이 사회를 망쳤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전복해서 피지배 계층만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북한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집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결국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그러니까 나뉜다기보다는 어쨌든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도 이 구조를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결코 여성들이 행복해질 것도 아니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이 2세대 페미니즘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여대생 아니면 여대 출신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피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저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내시기 전까지 유대교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동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약간 되게 여성을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뭐 이혼 증서만 있으면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냥 여자를 버릴 수 있었고 이런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이 살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여성을 절대 차별해서 대한 적이 없었고 정말 여성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발에 향유도 부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도 여자였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여자들이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계속 신약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도 있고 또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자가 교회를 예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처적인 반응이 있으면 진짜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지체들을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일단 먼저는 상처를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이 질서를 왜 받아들여야 하냐. 저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질서라는 거는 우리가 소화될 때도 다 질서 있게 내려가잖아요. 입을 통해서 맛을 보고 식도를 통해서 또 위를 지나서 소장과 대장을 지나서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대장이 나는 왜 맛도 못 보고 이렇게 맨날 더러운 것만 품고 있다가 보내줘야 돼? 이거에 불만을 가져서 기능을 멈추거나 아니면 얘가 막 이상한 데로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병이 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신세를 질 거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질서를 내셨다는 거는 그 질서에 따라 살 때 가장 인간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고 근데 그게 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 모습을 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하려고 할 때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순종할 때 고난은 있지만 그 뒤에 부활을 경험하는 거를 계속 훈련받으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저도 그렇게 살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네. 좋은 가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 네. 상처가 있으면 이건 네. 감정 문제잖아요. 사실은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 정당한 말, 선한 말 해봤자 안 들리죠. 그렇죠. 안 들리죠. 네. 오히려 더 그래 네 잘났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버리니까 먼저는 네. 옳은 말로 다가갈 게 아니라 네. 먼저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네. 먼저다. 네. 먼저 공감을 해주고 네. 품어주고 네. 먼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한테는 다른 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먼저 다가간 다음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향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맞구나 옳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져 가면서 이제 성화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방향일 것 같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누군가가 저희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막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쨌든 여자가 남성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 수천 년 동안 여성 억압적인 문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그런 계시가 계속 열리면서도 기존의 문화들과 섞여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들은 얘기지만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남녀 차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페미니즘 크리스천 친구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점점 이 여성 한 명이 회복되고 내 남편이 회복되고 네, 형제가 회복되고 아들이 회복되고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점점 회복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정말 그 인본주의 가부장제는 어쨌든 죄의 저주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런 죄된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다른 사람 먼저 용서하고 또 그 용서의 문화가 퍼진다면 언젠간 정말 하나님이 내신 창조 원리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이 사탄의 어떤 영적 전투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오긴 한 거겠지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녀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원인 제공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갑자기 우리 여성 인권을 신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어떤 억압의 문화가 있긴 그렇죠. 했죠. 네. 그렇죠. 그것이 뭐 유교권이든 아니면 이슬람권이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감 원인 제공자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장난을 치고 싶어도 원인 제공을 아예 안 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사실 이게 나와봤자 그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교육이 여성들도 물론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걸 더 들어야 된다. 남성들이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자신이 나중에 미래에 다스리게 될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물론 뭐 여성이 변화돼야 남성도 변화되고 이게 남편도 변화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어쨌든 아래에서부터 개혁보다는 위에서부터 개혁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사실 그게 그렇죠. 그게 더 쉽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남자가 그리스도의 뜻에 먼저 따를 때에 사실은 그 밑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게 따르게 되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안 따르면서 왜 나는 널 따라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맞아요. 모두 다 사실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사회에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페미니즘은 결국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크리스천이 많을 텐데 비난이나 정죄는 웬만하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대생들이 그렇게 상처로 인해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 상처받는 여대생들 꼭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여대를 많이 드러내긴 했지만 사실 남녀공학 그런 익명 커뮤니티 보면 좀 음담 패설이 또 엄청 오가잖아요. 그리고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너무 남들을 쉽게 공격하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대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대 교수진들이 네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이것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에 사실을 물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여대에 입학을 하게 돼서 물들게 되면서 본인은 피해받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과 어떤 사상에 강요당한 그런 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과거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의 여성들, 우리의 조부모 세대의 여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나섰으면은 또 모를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페미니즘에 속임당한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만큼 여대생들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순수하고 소프트하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슈브가 이런 사역을 이제 많이 해나가고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숙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더욱더 깊이 있어서 여대의 교수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학이나 이런 부분들 더 연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의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좀 지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1호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스물스물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페미니즘을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강남역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학교가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음대생이었잖아요. 근데 음대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미투 운동으로 나가시게 됐어요, 학교를. 그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에브리타임을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에 남자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뭔가 저도 그때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결핍과 상처에 대해 좀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어가지고 뭔가 좀 남자들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고 가끔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영적 권위자가 너무 영향받는 것 같으니까 그 에브리타임을 좀 탈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탈퇴를 하고 나서 다시 그냥 피아노 치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후배들 만나면서 뭐 밥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데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거나 뭐 여성학 강의를 막 들어서 잘 알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제 인생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면 또 피아노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회피하고 살았어요.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고 무지가 죄인지도 몰랐고 제가 이제 있었던 공동체에서도 막 이렇게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해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대학원 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저희 때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제가 10살이 될 동안 그 방위산업체랑 직장이랑 박사 공부를 다 이제 병행하시느라 집에 거의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친밀감도 당연히 없었고 뭔가 그로 인해 쌓이는 오해들과 갈등들, 아버지도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아버지가 뭐 저를 미워한다거나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서라고 하기도 너무 민망하게 제가 오히려 울면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아버지와 이제 친밀감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유하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랑 동갑인데 2018년에 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생이고 그 친구는 학부생이었죠. 편입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기독교 학과인데 뭔가 하는 말들 다 이상한 거예요. 뭔가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비관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갈 거다. 너네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이제 거기서 답답함을 느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석사를 졸업 연주를 마치고 그 친구도 졸업 연주에 좀 보러 왔었어요. 그 정도의 관계성을. 그럼 저도 봤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스쳐 지나간. 제가 촬영 다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찍어드렸겠네 그분을. 거기 사진에 있겠네.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졸업연도 촬영도 해주셨었는데 그때 같이 밥 먹을 정도로 관계성이 됐었는데 영적 깊은 교제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근데 또 친구니까 서로 뭐라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좋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내가 공부를 하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전혜선 사무총장님을 뵙게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몇 명이랑 같이 뵀는데 그때 유여성으로 다시 살기라는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영역에 청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장이 좀 이렇게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뭐지? 이랬는데 전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마침 제가 졸업연수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 여행을 3주를 갑자기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3주 여행 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또 교수님과 이화여대 출신이고 저를 한번 봤었던 교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 유학의 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무슨 페미니즘 공부는 뭐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나 어차피 미국 갈 거고 피아노 쪽으로 계속 갈 텐데 내가 이 사회에 알아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 죄인의 안유진의 그런 생각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자가격리 마치고 바로 멘토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몇 개월이라도 이런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미국 유학이에요? 독일이 네. 아니고? 미국이에요. 난 왜 독일로 알고 있었지? 독일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나라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너무 미국 유학이 막 장학금도 다 주겠다 하고 막 모식비, 교재비 다 주겠다, 숙박비 다 주겠다 이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8월 출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석사 논문도 통과하고 뭐 영어 시험도 통과하고 거기 다 서류 지원했는데 마지막에 많이 말하고 다니진 않는데 비자에서 좀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좀 불법 체류할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약간 억울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특별히 그 새해 송근영신 예배 때 이제 저희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다 뽑는데 거기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는데 뭔가 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래 뭔가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슈브를 계속 하게 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이제 슈브 이제 좀 뒤로 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봄에 만난다고 했을 때 안 갔어요? 그랬잖아요. 유학 안 갔어요? 그러니까 유학 안 가게 됐어요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역시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 느끼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떤 사명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뭐 뜻이 있겠지. 또 뭐 그쪽으로 해서 저는 독일로 생각했으니까 독일에 뭐 거기 안에서 뭐 또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안 갔다 그래가지고 역시 역시 일단 크게부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지체들을 대상으로 좀 소그룹으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해서 저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인스타에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고 또 유튜브에 막 이렇게 야매지만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PPT 입혀가지고 영상 올리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임원진 멤버들은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기초 지식이 생겼는데 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공부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1대1로 양육하는 비기너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시험 삼아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컨텐츠랑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업로드랑 해가지고 같이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1대1로 교재를 했는데 정말 좋았던 게 기억에 남는 친구는 PK거든요. PK가 목사님 자녀인데 재수를 하면서 약간 여대에 대해 조금 인지가 있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내기 신앙 OT 때 저의 분반 강의를 듣고 한 학기를 학교를 다녀보니 정말 좀 여기가 좀 치열하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해서 나도 좀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비기너 클래스를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디톡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된 이론들이 디톡스가 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의도치 않게 받았던 상처들이나 오해들에 대해서 디톡스 되고 감사함도 많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학교 수업을 좀 잘 분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기초 지식이 비슷해졌으니까 그런 비기너 클래스를 완료한 사람들끼리 또 모아서 계속 더 심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군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학교에서는 그런 강의를 여대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많이 이제 불러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대학생 이 페미니즘의 실태를 알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이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알린 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퀴어 축제를 그냥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그거에 대한 대자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채플에 대해서도 계속 없애자는 목소리가 많고 채플 자체는 너무 인문학 강의처럼 그냥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처럼 바뀌었고 예배 같지도 않고 그러던 와중에 누가 복음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진영에서 대자보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적 그런 싸움이 가시적으로 막 드러나고 누군가는 에브리타임에서 요즘 좀 반패미가 많아진 것 같아 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부모 세대 분들의 기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채플 부흥 운동도 좀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놀랍게도 학생문화관에서 네, 채플 전에 기도하는 것도 지금 생겼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학교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화 기독학생연합에 개강예배, 종강예배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슈브 관련해서 저를 초청해 주신 이대 출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벌써 4분이나 초청을 해서 그분들도 와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하면서 크리스천이 많이 깨어났어요. 크리스천들 중심으로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깨우고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겸손하고 네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자매님들 많습니다. 여대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네.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책을 찾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저도 같은 부류였지만 다 자기 먹고 살 일에 급급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 페미니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쪽에서 사명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페미니즘을 결합을 해서 책을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잘 보면 바울을 되게 성차별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이런
여성 인권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책이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정말 복음적인 책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좀 이기복 목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뉴 여성으로 다시 살기라는 책은 정말 괜찮아요. 슈보에서 처음 빨간 책. 네, 빨간 책 그건 정말 괜찮고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책도 괜찮았고 지금은 이정숙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의도 이제 책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비기너 클래스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뭐 비기너 클래스에 그런 거를 하는 건가요? 비기너 클래스는 초창기 모델이랑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2024년 여름에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각 영역, 그러니까 법, 정책, 그리고 성경, 그리고 정말 이 이데올로기에 설명할 수 있는 분, 결혼관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저와 1대1 또는 1대2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의 비기너 클래스가 좀 세팅이 된 상태고 신청하시면 언제든 함께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는 거예요? 6주예요. 6주.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1대1로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1대1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직 무릎 꿇지 않았고 우리는 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실천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슈브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